6개월 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후 이 나라는 79.4%라는 경이로운 투표율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죠. 독일 외교부가 저를 급파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건 민주주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커피 주문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되고 연예인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사과문을 쓰는 나라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나 바우어입니다. 독일 외무부 소속 정치 담당 외교관이죠. 6개월 전 한국에서 터진 계엄령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제가 근무하는 베를린의 독일 외무부 사무실에 급보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 6시간도 안 되어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독일 외무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시아의 모범 민주주의 국가라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하지만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을 뚫고 들어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영상을 보며 모두 말을 잃었어요. 독일 외무부는 즉시 저를 서울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위기 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테마로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고하라는 임무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이런 혼란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 역사를 생각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처럼 민주주의 위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대선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뽑아야 해요. 우리가 똑똑해져야지. 그 말투에서 체념이 아닌 의지가 느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들까지도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정치를 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잘 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정말 6개월 전에 계엄령을 겪은 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20대 젊은이들까지도 지하철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며 토론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계엄령 때문에 우리가 더 정치에 관심 갖게 됐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서울 시내 곳곳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가득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선거 분위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국 체류가 단순한 정치적 관찰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6개월 전 그날 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당시 독일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며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였거든요. 베를린에서 동료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담당 외교관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브리핑해줬는데 그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저지를 뚫고
국회에 도착해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어요. 새벽 1시경이었죠. 독일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저력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만난 한 정치학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해줬어요. 그날 밤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성인식이었다고 하더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과 국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시험대였다는 거죠.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라면 이런 정치적 혼란이 몇 년은 지속됐을 거예요. 독일 연방의회에서 총리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면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됐죠. 이 과정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계엄령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놀라운 복원력에 감탄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대신 이번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자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기억나요. 계엄령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던 내 친구들까지 다 정치 얘기해.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죠. 6월 2일 선거 전날의 서울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직접 다녀왔어요. 광화문광장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유세였는데 두 곳 모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죠.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질서정연했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엄령을 겪은 세대예요. 이번 선거는 달라요.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서 있던 70대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친구가 참 똑똑하네. 우리 때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독일에서는 세대 간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큰 편인데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통해 세대가 하나로 뭉친 것 같았어요. 유세장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봤어요. 한 아주머니는 내 인생 첫 유세 참석이라며 기념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SNS에 올리지 않거든요. 잠실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김문수 후보 유세에 참석한 한 중년 남성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계엄령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하며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보수 성향 유세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령대별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6, 70대 어르신들부터 20대 청년들까지 정말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며 후보들의 공약집을 꼼꼼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유세가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흥미로운 장면들을 봤습니다. 시민들이 방금 들은 연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말이 맞긴 한데
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도 괜찮더라. 그래도 이번엔 안정적인 분을 뽑아야지.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유세가 끝나고 나서도 시민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카페와 술집에서 오늘 들은 연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죠. 한 치킨집에서는 대학생들이 내일 누구 찍을지 정말 고민된다며 새벽까지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런 열기가 바로 내일의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월 3일 선거 당일, 저는 새벽 6시부터 투표소 앞에서 대기했어요.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투표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렵거든요. 독일 연방선거 때는 보통 오전 10시 이후에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로 방문한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선거관리원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넘게 선거 업무를 해왔는데 이런 열기는 처음 봅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니 정말 뭉클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관찰했는데 어디를 가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죠.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투표하고 싶었다며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손자로 보이는 젊은이가 모시고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꼭 투표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울컥했어요. 오후에는 마포구와 종로구 투표소도 둘러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계엄령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해라며 가족들과 함께 투표소에 오셨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투표하러 오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죠.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전까지도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어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었죠. 선거 관리의 효율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종종 투표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의 표정도 특별했어요. 그냥 의무를 다했다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뿌듯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투표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다. 내 목소리를 냈다는 느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밤 10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투표율을 발표했어요. 79.38%.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최고 기록이었죠.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중 3,5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역대급 투표율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80.1%를 기록했어요. 대구, 부산 같은 대도시들도 모두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죠. 독일의 연방선거 투표율이 보통 70% 초반인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정치적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위기를 겪은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투표율 79.4%는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개표 방송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선거 방송이 맞나요? 저녁 8시 출구조사 발표를 보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TV를 켰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SBS 개표 방송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체육복을 입은 대선 후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득표 현황을 보여주더군요. 흰 곰 마스코트 투표로가 오징어 게임의 인형 영희처럼 등장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옆에 있던 CNN 기자가 이게 진짜야? 라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에게 이런 개표 방송이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SBS는 원래 이래요. 재미있잖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표 방송이 아니라 민주주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채널을 돌려가며 다른 방송사들도 봤는데 각각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MBC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김구 선생부터 방탄소년단, 봉준호 감독까지 이어지는 한국 역사 스토리텔링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K컬처와 연결시킨 거였어요. KBS는 광화문에 설치된 거대한 K큐브 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방적인 방송을 진행했죠. 조선시대 국정 운영의 중심지였던 광화문에서 21세기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컨셉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공영방송이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패널들의 토론이었어요. SBS는 유시민 작가와 정규재 전 주필을 출연시켜서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재미있는 그래픽과 효과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치 토론도 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시청률 경쟁도 정말 치열했어요. 각 방송사마다 시청률 1위 개표 방송이라며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번 선거 때마다 이래요. 어느 방송 볼지 고르는 재미도 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청률 경쟁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 갖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재미있게 봐야 끝까지 본다는 거죠. 독일의 딱딱한 개표 방송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ARD나 GDF의 개표 방송은 정말 진부하거든요. 앵커 2명이 앉아서 차분하게 결과만 전달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했어요. 새벽 3시까지 이어진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죠. 정치를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친근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한국의 창의성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게 바로 높은 투표율의 비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어요. 선거 기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건 일상 속에 스며든 정치였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같은 대선 후보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사용할 수 없는 닉네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스타벅스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선 기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 이름을 차단한다고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 진짜 이재명 같은 선거 문구도 안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동훈, 안철수 같은 다른 정치인 이름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직 대선 후보들만 골라서 차단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고객이 이재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이재명 아버지로 할까요? 라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도 웃으면서 그것도 차단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커피 주문마저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요. 후보자 이름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안했죠. 이제까지 입력해도 이재명이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도 후보자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까지 스스로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에서 정치인 이름을 차단한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율적 규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가장 재미있었던 건 연예인들의 옷 색깔까지 논란이 된 거였어요. 방송인 홍진경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받고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거든요. 스톡홀름에서 찍은 사진인데 상의 컬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에스파 카리나도 숫자 2가 적힌 빨간 점퍼 때문에 비슷한 논란을 겪었죠. 소속사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야 했어요. 빈지노는 세계 뻘건디의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색 상의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역시 해명에 나섰고요. 처음엔 이런 게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후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예민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커피 주문과 옷 색깔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큼 모든 것이 정치화된 상황이었죠. 길거리에서도 흥미로운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카페는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한 편의점에서는 직원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혹시 정치적 의미가 있냐고 묻는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 참여 의식이야말로 79.4%라는 높은 투표율의 진짜 비밀이었던 거죠. 한국 체류 마지막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K컬처와 민주주의의 만남이었어요. 투표 인증샷 문화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투표했다는 사실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더라고요. K-팝 포토카드와 함께 찍거나 야구팀 응원종이 위에 투표 용지를 올려놓고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20대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표도 하나의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투표했어요라고 올리는 것보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BTS 팬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이었어요. 아미들의 투표 인증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투표 후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한 팬은 방탄이 가르쳐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이 바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투표라고 말하더라고요. K-팝과 정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보며 정말 신기했어요. MBC의 역사 스토리텔링 영상도 인상적이었어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 시작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까지 이어지는 영상이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거였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는 내레이션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영상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딱딱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는 창의적 접근을 하고 있었죠. 인스타그램에서 본 한 대학생의 게시물이 기억나요. 투표소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오늘 내가 선택한 건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야. 이게 바로 K민주주의지라고 썼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정치를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한류 스타들의 투표 독려도 특별했어요. 직접적인 지지 표현은 하지 않되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아이브 장원영은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글과 함께 투표 독려를 했고 뉴진스 멤버들도 중립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올렸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로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이 이제는 K민주주의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문화적 감수성이 스며든 21세기형 민주주의 말이에요. 한 문화평론가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정치는 더 이상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무대가 된 거죠. BTS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문화와 정치의 경계가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그들에게 투표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행위였어요. 이런 접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한국 체류 마지막 밤,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 후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죠. 독일 외무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꼈어요. 6개월 전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베를린에서 동료들과 회의할 때도 아시아의 모범 민주주의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본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나라였죠. 한강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쓰다 보니 제목을 바꾸고 싶어졌어요. 한국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이에요. 투표율 79.4%라는 숫자 뒤에는 단순한 정치적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국민들의 각성, 책임감,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었죠. 계엄령이라는 충격이 오히려 시민들을 더욱 능동적인 민주주의 참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를린에서 제 상사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안나, 현지 상황은 어때? 보고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부장님,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재발명하고 있어요. 상사는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재발명이라니? 무슨 뜻이야? 저는 지난 몇 주간 봤던 것들을 설명했죠. 스타벅스 닉네임 차단부터 연예인들의 옷 색깔 논란, 오징어 게임 패러디 개표 방송, K-팝 팬들의 투표 동력까지 말이에요. 정말 흥미롭네. 그럼 한국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라는 뜻인가? 상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안정적인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어요.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진 거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썼죠. 한국이 보여준 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정치를 문화와 결합시키고 일상과 연결시키며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민주주의 말이에요. 이건 분명 21세기형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한 커플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신가요? 혹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뿌듯해하며 우리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독일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갈지,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었어요. 한국의 경험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라는 건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위기를 이겨낸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예술과 창의성으로 녹여낸 민주주의의 미래다. 내일이면 이 특별한 경험을 마무리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